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윌리님 오셨습니다. 윌리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렌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행성의 강약을 보충 설명하면서 트리플리시티와 모달리티 이야기를 하다가 삼재 이야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도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행성의 강약은 12사인이나 12지지상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그럼 12사인과 12지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황도를 12개로 나눈 것 아닌가요? 그렇게 정의하죠. 실제로 이건 뭐 하는 물건일까요? 저는 시간의 순환표라고 봐요. 순환이란 뱅글뱅글 도는 것을 말하잖아요. 모든 게 돌고 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태양도 돌고 달도 돌죠. 계절을 봐도 매년 돌아오잖아요. 고대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순환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은 돈다? 돌아온다?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간도 돈다? 무슨 답을 유도하는지 알겠네요. 인생도 돌고 돈다? 윤회한다? 영원의 기? 제 질문의 의도를 금방 아시네요. 고대의 시간관의 특징으로 순환적 시간관을 들잖아요. 시간은 돌고 돈다는 거죠. 근대화 이후로는 그런 시간관은 옛날 것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밤낮과 계절의 순환은 자전과 공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걸 몰랐을 때는 시간은 주기적으로 변하는 어떤 정체 모를 사이클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사인과 12지지로 표현된 것이었어요. 이것이 시간의 모습이죠. 이것은 그 자체로 시계의 형태예요. 이게 한 바퀴 다 돌면 하루이죠. 그럼 한 칸은 2시간이 돼요. 만일 한 사이클을 1년으로 보면 한 칸은 이렇게 12달이 되고요. 한 사이클을 목성의 주기, 즉 12년으로 보면 한 칸은 1년이 되겠죠. 이것이 곧 띠죠. 만일 한 사이클을 120년으로 본다면 한 칸은 10년이 되죠. 이것이 바로 10년 대운이에요. 일종의 시계네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시계, 1년에 한 바퀴 도는 시계, 12년에 한 바퀴 도는 시계, 120년에 한 바퀴 도는 시계. 엘렌님은 비유가 정말 정확해요. 짧은 기간을 볼 때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시계를 보면 되죠. 하지만 긴 기간을 보려면 1년에 한 바퀴 도는 시계를 봐야겠죠. 그리고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려면 12년에 한 바퀴 도는 시계나 아니면 120년에 한 바퀴 도는 시계를 봐야겠죠. 그런데 어느 시계이건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무리 느리고 줄여도 프랙탈과 마찬가지로 모두 동일한 패턴이 들어가 있게 돼요. 그 패턴들이 바로 트리플리시티나 삼합이나 모달리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사람마다 다른 건 뭔가요? 모두 같은 패턴이라면요? 사람마다 차이는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느냐의 차이죠. 그 시작점이 바로 생년월일이겠죠. 봄에 태어난 사람은 그 시작점이 봄이고 겨울에 한 사이클이 끝나는 인생을 살아요. 반면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시작점이 가을이고 여름에 한 사이클이 끝나죠. 운명이 다르다는 것은 사이클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겪을 것은 다 겪겠지만 그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 시간에 말했듯이 새벽 5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와 오후 늦게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 그 하루는 확실히 달라지죠. 설명을 듣고 12사인과 12지지를 보니까 좀 새롭게 보이네요. 각 마디마다 색깔과 에너지가 다르니까 매년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세분화해야 이 시간과 저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생기, 완기, 묘기만 다루었는데요. 그것은 인생의 주요 변곡점이에요. 그 풀 버전은 바로 이거예요. 이걸 12운성 혹은 포태법이라고 하죠. 절태양, 생역대, 로강쇠, 병사묘. 저야 배워서 알지만 처음 보면 아주 생소하고 난해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시간의 변화 패턴이군요. 이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12단계예요.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성공하고 병들어 죽고 묻히는 사이클 패턴을 추상적인 용어로 모델화한 것이죠. 여기서 특히 재미있는 것은 병사묘 다음에 절태양이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병사묘는 말 그대로 병 걸려 죽어서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절태양이 이어지잖아요. 절은 이전과 완전히 단절되어 구천을 떠도는 상태예요. 절은 끊을 절인데 말 그대로 세상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절이 돼야 실제로 세상을 뜬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이 이야기는 죽고 땅에 묻힌 상태도 이전 삶의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절 다음의 태는 잉태할 태인데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 세상으로 와요. 그리고 양은 배양한다 할 때의 양인데요. 싹이 자라는 거예요. 인생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철학은 고대로부터 있어 온 것이고 어느 대륙 어느 문명이건 비슷하죠. 왜냐하면 당시의 지식으로 보면
시간은 돌고 도는 어떤 신비로운 운명 같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자전과 공전으로 생기는 환경 변화라는 사실은 몰랐죠. 그래서 그런 영원의기와 같은 고대의 순환적 시간관이 상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도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돌고 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조상님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그런 느낌이 드셨나요? 제가 고대인들이 무식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현상 자체만 보면 그러한 철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12운성을 더 설명드리자면 생욕대에서 생은 태어나는 단계죠. 욕은 목욕을 의미하지만 욕망을 가지는 단계예요. 그리고 대는 관대를 차고 인간 노릇을 하는 단계예요. 로광쇠는 왕성한 사회생활을 묘사한 건데요. 록은 나라의 녹을 먹는다고 할 때의 그 록이에요. 녹은 월급이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상징해요. 왕은 왕성하다 할 때 그 왕인데 전성기를 맞이하여 리더가 되는 것이죠. 쇠는 말 그대로 쇠퇴하는 것, 전성기를 뒤로 하고 퇴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인생의 과정을 비유한 용어들이네요. 이것은 인생의 주기 모형이죠. 이 모형을 1년 주기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하나의 마디는 월이 되겠죠. 이 모형을 12년 주기로 보면 하나의 마디는 1년이 돼요. 만일 이 모형을 12일 주기로 보면 마디 하나하나가 하루가 되고 12일 주기의 바이오리듬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상태가 좋았다가 나빠지는 과정을 반복해요. 주기를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다양하게 적용하네요. 네. 지도에서 줌인을 하면 골목까지 나오고 줌아웃을 하면 한반도가 다 보이잖아요. 그 원리예요. 사주와 점성학에서 운을 보는 도구는 거의 100% 12지지와 12사인이에요. 사실상 이 표 하나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커버되네요. 놀랍죠? 이 도구를 사용하면 각도기로 재듯이 몇 시간 후,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후를 잴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5년 후를 보겠다? 만일 한 사이클을 12년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5칸을 이동하여 도착하는 지점이 되겠죠. 그럼 그 시점의 특징이 그 해의 운세가 되는 거예요. 20년 후를 볼 때는 20번을 이동하면 되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20년 후의 한 해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크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 사이클을 120년으로 본다면 이렇게 한 칸이 10년이 돼요. 여기서부터 2칸을 이동하면 20년 후가 돼요. 이때 한 칸은 10년을 지배하므로 10년 대운이 되겠죠. 즉 10년간의 전체적인 기운을 알 수 있는 거죠. 운세를 본다는 게 뭔가 신비로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냥 시간표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짧은 시간은 축척을 작게 하고 긴 시간은 축척을 크게 하죠. 그리고 그때에 해당하는 시간의 성질과 색깔을 보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는 프랙탈 패턴이죠. 하루하루의 바이오리듬도 10년 대운도 똑같이 12지지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않죠. 이것이 운세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극히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느낌이 드네요. 정확한 감상이에요. 이 안에는 신비로운 신의 뜻 아니면 인생의 미션 같은 내용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의 운동만 존재하죠. 왜 운명이란 것이 이렇게 심심하고 건조해졌을까요? 저는 이것을 철학이 신화를 대체했기 때문으로 봐요. 점성학이 절정일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점성학은 철학을 도입하죠. 왜 철학을 도입했을까요? 첫째는 당대에 가장 통용되던 진리가 철학 기반이었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의 이유는 철학적인 원리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안 그러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미신으로 배척받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과학을 표방하지 않으면 다 미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의 문제이죠. 사주에는 천국과 지옥이나 귀신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게 그 이유인 것도 같네요. 오로지 자연적인 이치만 따지잖아요. 맞아요. 사주는 음양오행을 가지고 풀이하죠. 음양오행은 철학의 시대의 점성학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래서 음양오행에는 신화적 내용은 전혀 없고 순수 철학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주 보는 데를 철학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철학관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대학에서 철학 전공자들은 좀 황당하죠. 철학과 다닌다고 하면 사주도 보느냐고 묻는다니까요. 참고로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했고요. 중고등학교에서 윤리 시간에 철학을 배울 텐데 왜 그런 혼동을 할까요?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보면 그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사주가 음양오행 원리로 풀이하는 것이니 당연히 철학과 구분이 되지 않죠. 이야기가 좀 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운세와 운명을 보는 기법은
신비와 경이로움이 아닌 아주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마법이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합리적으로 패턴을 찾는 기법이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사주와 점성학이 운명을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주와 점성학 다 똑같나요? 둘 다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하죠. 12사인과 12지지를 척도로 사용하는 한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사주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반면에 점성학은 방식들이 더 다양해요. 점성학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되기도 했지만 여러 문화권으로 퍼졌기 때문이기도 해요. 점성학은 헬레니즘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유럽과 아랍과 인도가 달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의 천문학 혁명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요. 아주 복잡하죠. 복잡하다 하시니까 괜히 겁이 나네요. 걱정 마세요. 비록 복잡하지만 몇 가지로 추려지니까요. 점성학에서 운을 보는 기법은 편의상 헬레니즘 시대와 아랍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근현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급진적인 차이는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의 천문학 혁명 이전과 이후이죠. 그럼 옛날 것부터 보죠.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피르다리아를 들 수 있어요. 피르다리아는 점성학이 아랍과 페르시아로 넘어가 발전한 것인데요. 이것이 8에서 13세기의 주요 기법이 되죠. 피르다리아라는 이름이 특이하네요. 피르다리아라는 용어는 기간을 의미하는 영어 피어리어드와 어원이 같아요. 가장 딱 맞는 번역은 시절이죠. 일평생을 몇 개의 시절로 나누어 보는 기법이죠. 피르다리아 기법은 아랍과 페르시아에서 완성된 것이지만 그 유래는 헬레니즘 시대 이전부터 있어 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프톨레마이오스의 7단계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죠. 프톨레마이오스는 인생을 7개의 시절로 나누고 각 시절을 행성들이 돌아가며 지배한다고 설명하죠. 행성들의 순서는 바로 칼데아 순서예요. 이렇게 칼데아 순서를 사용한 점, 그리고 각 시절을 지배하는 타임로드 개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래됐다는 것을 말해주죠. 프톨레마이오스의 7단계에 대해서는 이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프톨레마이오스의 경우 인생을 7단계로 구분하는데 어린 시절 4년은 달이 지배하고 14세까지는 수성이 지배하죠. 22세까지는 금성이 지배하고 40세까지는 태양이 지배하고요. 55세까지는 화성이 지배하고 67세까지는 목성이 지배해요. 그리고 그 이후는 토성이 지배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시절이 되면 어떤 행성이 지배하는지를 보고 그 시대의 운세를 예측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말만 들어서는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냥 예를 들어보면 쉬울 것 같아요. 혹시 엘레님 나이를 물어봐도 될까요? 꼭 밝혀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미성년자는 아니실 테고 40은 당연히 안 되셨을 거고. 30? 제가 어떻게 30으로 보이세요? 28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28이나 30이나 차이는 없어요. 22세에서 40세까지는 태양이 지배하니까요. 사실 인생의 7단계는 어느 시절에 어느 행성이 지배하는지를 표시한 것일 뿐이거든요. 그 나이대의 행성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천궁도에서 그 행성의 위치를 봐야 해요. 그럼 엘레님의 천궁도에서 태양이 어디 있나 봅시다. 궁수 자리에 있군요. 궁수 자리라서 배움을 구한다. 혹은 뮤터블 자리이므로 변화가 많다. 등등으로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죠. 40이 되면 행성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40에서 55세까지는 화성이 지배하죠. 그럼 화성이 어디 있나 봅시다. 물병 자리에 있네요. 물병 자리가 의미하는 것을 그 시기의 기온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물병 자리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사인이고 왕성한 픽스드이죠. 엄격한 토성이 지배하는 별자리이고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인도주의이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때는 어떤 인생이 될까요? 아마도 자기 욕심보다는 남들을 돕는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남을 돕는 일이요? 글쎄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간단하게 풀이를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대략 어떻게 운세를 보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기법이죠. 지금까지는 7단계였고요. 피르다리아는 지금까지 본 7단계를 보다 더 정교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 내용과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수정사항들이 있죠. 아랍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죠. 이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편해요. 점성학 프로 사이트에서 보면 이렇게 첫 화면에 피르다리아 메뉴가 있어요. 이 페이지인가요? 이것은 개인별 피르다리아를 계산해줘요.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시간은 정확할 필요는 없고 낮이냐 밤이냐만 보는 거예요.
낮 차트와 밤 차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나이별로 지배 행성을 나열해 놓네요. 네, 인생을 나이대별로 9구간으로 구분을 하죠. 인생의 7단계를 보완한 거니까요. 9구간이 된 이유는 북교점과 남교점이 추가됐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는 태양의 궤도와 달의 궤도가 만나는 지점인데요. 북교점은 달의 궤도가 태양의 궤도를 뚫고 올라가는 지점이죠. 용이 머리를 들고 올라간다고 해서 용두라고도 하죠. 인도에서는 라후라 해요. 불경에서 라후라고 표기하죠. 남교점은 그 반대인가요? 맞아요. 반대로 남교점은 달의 궤도가 태양의 궤도를 뚫고 내려가는 지점이죠. 용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꼬리만 보인다고 하여 용미라고도 부르죠. 인도에서는 케투라고 부르고 불경에서 궤도로 표기해요. 북교점과 남교점은 이승과 저승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북교점은 떠오르니까 이 세상으로 오는 지점, 남교점은 떨어지니까 저승으로 가는 지점이죠. 여기 보니까 세부 주기도 있네요. 이건 또 뭔가요? 보시다시피 피르다리아는 10년 내외의 주요 주기 속에 1년 단위의 세부 주기도 있어요. 일종의 연운이죠. 이 행성들은 그 해를 지배하는 타임로드들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같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물론 피르다리아 결과는 같죠. 그러나 사람마다 천공도상에서는 행성들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운명은 제각각이죠. 피르다리아에서도 천공도를 같이 봐야 하죠. 조금 전 엘렌님 운세 봤을 때처럼요. 7단계에서처럼 태양이 어딨고 화성이 어딨고 하는 걸 보는 거군요. 맞아요. 피르다리아는 쉽게 이해되죠? 피르다리아는 여기까지 하죠. 이보다 후에 등장하여 한 단계 발전한 것이 프라이머리 디렉션이에요. 중세시대에서 17세기까지를 대표하는 기법인데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대웅 기법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라이머리 디렉션이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잡히지 않네요. 프라이머리 디렉션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자전방향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 디렉션에서 프라이머리는 지구의 자전 방향을 의미하죠. 그럼 세컨더리는 무엇일까요? 그건 공전 방향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라이머리 디렉션은 지구 자전 기반의 기법이에요. 자전이면 하루 낮과 밤이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운세를 보죠? 하룻밤 사이에 별자리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우스이죠. 말로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차트를 봐요. 하루가 흐르면서 이렇게 차트가 도는데요. 뭐가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별자리와 행성이 같이 움직이죠. 사실 하루 사이에 행성들이 별자리상에서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하우스는 빠르게 바뀌죠. 그럼 하우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자전방향법은 하우스의 변화 중심으로 운세를 보는 것이죠. 주로 행성이 어느 하우스 시작점과 만나는지를 보죠. 그리고 하우스 시작점이 어느 사인으로 이동하는지도 봐요. 그것을 통해 어느 시기에 어떤 기운이 지배하는지를 알 수 있죠. 하루가 어떻게 인생과 연결되죠? 여기서는 1도가 1년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다시 차트를 보죠. 여기서 슬라이드 바를 이동하면 나이를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한 살을 이동해 보세요. 그럼 눈금이 1도 이동해요. 그래서 1도가 1년이라는 거예요. 아하. 1도를 이동한 것이 1년 후 상태라는 거군요. 그게 말이 되나요? 여기서도 주민 주마웃을 생각하셔야 해요. 이 천공도가 한 바퀴 도는 것은 하루이잖아요. 이것을 주마웃해서 한 바퀴를 360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 한 바퀴는 하루이지만 인생으로 치면 360년이라는 거예요. 360년을 다 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때 1도는 1년이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프랙탈 패턴이죠. 즉 작은 패턴 속에서 큰 패턴을 보는 거예요. 이해했다 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세를 보나요? 이 천공도를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특이점을 보는 건데요. 대략 28도를 돌려보니 금성이 이동하여 10하우스 커스프, 즉 중천점과 만났네요. 이렇게 10하우스와 행성이 합을 이루면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봐요. 이것은 남성 차트인데요. 남성 차트에서 금성은 여성이죠. 28도를 이동했더니 금성이 10하우스와 합이 됐죠. 28세의 여성을 만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결혼을 암시해요. 그렇게 보는 거군요. 행운의 바퀴 돌리는 기분이네요. 꽝도 있고 당첨도 있고. 인생이란 게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이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일평생의 디렉션 이벤트들을 한눈에 다 보여주죠. 이것은 평생 동안 행성과 주요 하우스가 합을 이루는 해를 검색한 거예요. 이 시기가 운명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이죠. 참고로 이 페이지는 점성학 프로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개인 차트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을 등록한 후에 디렉션 탭을 누르세요. 그럼 프라이머리 디렉션 차트와 주요 이벤트들이 출력돼요.
대략 알 것 같아요. 이 연도에 해당하는 주요 의미를 보면 되는 거네요. 지금 소개해드린 두 가지는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대운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기법들이에요. 둘의 공통점은 한 번 작성한 천궁도를 가지고 운을 볼 수 있다는 점이죠. 피르다리아는 천궁도 한 장 그 자체에 평생이 들어있고요. 프라이머리 디렉션 역시 자전을 중심으로 한 기법이기 때문에 행성의 별자리 위치 변화는 없어요. 하우스만 매년 1도씩 이동시키면 돼요. 계산이 간단했겠네요. 사실 계산이 간단하지는 않아요. 다만 추가적으로 난해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이처럼 계산이 쉬운 기법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행성들의 위치를 계산하는 게 난해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관점으로 행성들의 실제 궤도를 계산하려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바빌로니아 시대에는 행성들의 회합 주기를 각도로 환산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했으나 행성들은 주기적으로 역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았죠. 그래서 개발된 계산법은 주전원, 즉 원 바깥에 또 원이 도는 방식으로 궤도를 그려야 했어요. 정말로 복잡한 궤도를 계산해야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대중화가 쉽지 않은 방식이죠. 그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이걸 쉽게 바꾼 거겠네요. 맞아요.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의 천문학 혁명의 혜택은 뭐니 해도 계산법이 편해졌다는 점이에요. 과거에 계산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비로소 빠르고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됐죠. 계산만 편해진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 바뀐 거 아닌가요? 맞아요. 천문학 혁명이 근대 점성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점성학과 천문학이 갈라지는 계기이기도 하죠. 오늘 보는 법도 코페르니쿠스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다음 시간에는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유행한 기법들에 대해 알아보죠.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이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